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하는데요. 니케이 지수나 상생지수 1%대 낙폭을 감안해 봤을 때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좋았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2에서 3%가량 우리가 공매도 금지 효과로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한 1에서 2%가량의 낙폭을 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져갈 것인가 두 프로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매도 금지 이틀째입니다. 코스피 2,450선, 4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급락하면서 또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폭등 이후의 되돌림은 당연했던 수순인 걸까? 오늘 한 1에서 2%, 제가 아시아 시장 대비 한 1%가량 더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전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전일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5% 오르고 뭐 코스닥 지수가 7% 올랐는데 오늘 장중으로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선물을 이제 매도를 이제 많이 했고요. 한 4천 계약 수준에서 이제 다시 이제 4천억 정도에서 다시 이제 조금 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3% 지수로는 이제 양쪽 지수 다 이제 3% 정도 마이너스까지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말에 그 공매도 금지 발표를 주말에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네.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죠. 두 종목 다. 그러면서 사실은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단기 쇼커버링 효과도 있었고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시장이 올랐다. 그냥 이거는 그냥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이 뭐 사실은 급등을 했던 걸 보면 사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사실 그만큼 이제 정책 이슈에 따른 단기 수급 효과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바로 또 나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일단 펀더멘탈 기반으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도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네. 어제 LNF도 발표를 했는데 실적들이 다 안 좋게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공매도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매도의 하나의 주체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 하나가.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려면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되죠. 예, 종목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현물 시장 다 떠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수로 보면 어차피 선물 옵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파생 시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아마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다고 뭐 다 떠나진 않겠지만 일단 현물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더 얇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매도 주체가 하나가 줄어들면 사실은 누가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가고 조금만 팔아도 확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올까 봐 우려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약간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상황 추이는 뭐 한 일주일 이상 좀 지켜봐야지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파는 거는 아직 추세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어제 쇼커버링 그리고 오늘 매도 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연속성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 그러면은 공매도라는 이슈를 제외하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약하게 나오면서 배드이즈 굿 국면으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3개월 동안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었는데 우리 시장 공매도 금지 효과를 배제한다면 핵심적으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여전히 뭐 미국의 국채금리랑 고용 상황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수일 텐데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는 아마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내년에 이제 가서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결국엔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미국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진 거, 그다음에 실업 자가 좀 늘었다, 뭐 이런 구인난이 좀 뭐 구직자 수가 줄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다 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고용 자체가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추이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늘어나고 이제 뭐 사람은 좀 남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남아도는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게 일시적으로 튄 건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건지 악화되고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가면서 여전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지표 수출도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가는 측면에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흐름들을 이제는 봐야 된다. 결국은 경기에 조금 더 의존도를 보면서 민감도를 체크해 보자 하셨어요. 공매도 이야기 저희 첫 번째 이야기로 풀어가 봤는데 보니까 어제 집계로는 코스닥 쪽으로는 공매도 거래가 많이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만 거의 한 2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만 1,600억 원 정도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마켓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조성자들, 매수, 매도, 호가 조성하는 이들, 몇몇 증권사가 되겠죠. 이들의 공매는 일시적으로 예외이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서도 이들은 공매를 할 수 있다. 이거 악이에요, 득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악도 아니고 득도 아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시장 조성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어떤 뭐 특정 종목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뭐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호가 조절을 한다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뭐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시장 조성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생 상품들이 꽤나 많아졌지 않습니까? ETF 거래가 대거 급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닥 150, KLX 300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품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물과 더불어서 뭐 합성 선물 이런 것과 대응할 수 있는 현물 바스켓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 현물 바스켓들 중에서 호가가 비어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지 않아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의 그 빈 호가라든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래 안 되는 걸 거래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증권사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 포지션을 가져가면 그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쪽 호가를 동시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신뢰를 거래소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3분기에 지금 시장의 전체 공매도 금액이 35조입니다. 네. 시장 조성자가 얼마나 했을까요? 5조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들로 인해서 뭔가 시장이 급락했다. 네. 그다음에 이들을 허용해주면 뭐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건 오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시장에 급락이 있었을 때 이들로 인해서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호가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들의 매매도 급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지션 자체가 한쪽이 무너지면서 반대쪽 포지션에 급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뭐 또 기관 대변한다고 뭐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조성자를 막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죠. 전체 금융상품 다 싹 없애고 관련된 포지션 다 청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뭐 외국인들도 대거 떠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 뭐 ETF 연관된 상품은 다 청산해야 되는 손실이건 이익이건 상관없이 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도 막자고 하는 것은 약간 이 공매도에 관련된 오해 때문에 생긴 이것도 기관에게 뭔가 뭘 열어준 게 아니냐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을 열어준 게 아니냐라는 오해에서 나온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기관들이 자신의 시장 조성자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잘못된 거래를 했다면 그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금융상품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연계하기 위한 매매를 하는 그 공매도까지 막는다면 그러면 그 관련 상품들도 전부 없애야죠. 소신 발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뒤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거래를 금지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치,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 다만 이 제도에 대한 좀 오해는 풀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시장은 사실 한 방향으로 투자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 공매 이야기, 특히 시장 조성자의 공매 이야기를 지금 잠깐 다뤘는데 그러면 김종우 이사님께서는 공매도 효과, 이 금지 효과죠. 금지 효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하나씩 들어볼게요. 근데 저는 뭐 결국은 실적과 경기다. 정말로 그 금리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이 경기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경기가 정말로 악화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목들로 보시면 반도체는 왜 버티는가? 뻔하잖아요. 실적이 지금 돌아나갈 것 같으니까 반도체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3분기 이후에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부정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결국은 실적에서 버티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에도 꽤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로 재편될 거다. 그러면 2차 전지 공매도 금지 효과로 가장 크게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에코프로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제 상한가 4종목 가운데 3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초급등 이후에 낙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 장중에 보여주는데 에코프로는 또 오락가락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한 수순이에요? 일단 이제 뭐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런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펀더멘탈은 개나 줘라 수급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급 논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급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쇼커버링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올라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실은 진짜 쇼커버링 효과가 나오려면 그 회사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아져야 이게 내가 숏을 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환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어제는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좀 과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고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알고 이제 따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침에는 좋았는데 계속 밀리는데 어제 LNF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사상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어제 28%까지 올라갔고 종가로는 25%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14%가 넘게 빠지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쪽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공식적으로 잠정 실적 이후에. 근데 괜찮아요. 에코프로는.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팬덤이 있죠.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근데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뭐 마이너스 6점 몇 프로까지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개별적으로 조금 더 팬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관에서 국민연금도 포기했고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부진한 움직임으로 흥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참패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 그런데 대형 이벤트가 새롭게 업데이트됐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금지. 이 효과로 이 흥행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각 변화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시각 변화는 별다른 게 없고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공매도도 매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세력이 하나가 한 축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사주면 올라가겠죠, 사실은. 수요가 있어야. 근데 이제 계속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상장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에코프로는 더블 카운팅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출의 거의 80%는 에코프로 BM이 사주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안 좋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정책적 이슈 때문에 같이 좀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좀 물려있던 분들이라든지 좀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이익이 났거나 본전 부분에 보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단기적 이슈로 이제 수급적인 상황으로 올라오는 거고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데 여전히 실적이 돌아서기에는 내년 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망들이 나와야지만 주가는 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다음은 섹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비교적 좋았죠. 특히 어제 2차 전지로의 쏠림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았었지만 비교적 약했던 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좀 도는 모습도 같이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는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서요. 김종효 이사님.
빈대 이 유럽에서 지금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피제 생산하는 몇몇 종목들의 상승 때문에 강했던 것인지 제약 바이오 쪽의 일시적인 반등, 사실 공매도의 타겟이 제약 바이오가 과거엔 가장 많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등 영향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공매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은 주가를 누군가 강하게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불안하다, 빠르게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반대 매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냐, 시장에 새 돈이 계속 들어올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돈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살 거냐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의 흔히 3대장,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도 공매도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반등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소재 쪽 종목군들은 2차 전지 소재에는 약간 실적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즉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없다. 공격적인 매수가 존재하는 건 몇몇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뭐 빈대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제약사 중에서 화장품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슈가 나왔던 종근당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버티면서 시장 대비 강하게 튀었을 뿐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이런 공매도 이슈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면서 저가 매수가 급하게 유입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이쪽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폭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움직이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은 결국은 모멘텀이 있는 거죠. 계속 수출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나마 좀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쪽에서도 종목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공매도 이슈보다는 오히려 업종 내의 단기 이벤트나 아니면 업종의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강한 흐름이 있는 실적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차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수급 효과를 노리기에는 좀 미약해 보인다. 이틀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결과론적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끌어올릴 재료, 기술 수출 그리고 실적.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희 부장님, 셀트리온이 사실 실적 매출만 놓고 보면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 실적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또 종근당은 본인의 시총보다 더 큰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오늘 만족스러운 시세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약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기술 수출 자체만 가지고 예전처럼 뭐 상한가를 가던 시절은 지났고요. 그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냐? 한 1,000억 정도 받았죠. 그리고 그 계약금은 이제 현실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이 약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 이제 유한양인가 이제 그 소텍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일단 뭐 약이 돼야 되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약이 됐을 때 사실은 큰 돈을 버는 건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근당은 어제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좀 덜 오른 모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1조 7천억보다는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 기술이 접목이 될 것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어제 또 급등한 이후에 오늘 그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 이후에 좀 그나마 좀 오늘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하게 지키고 있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기 이슈 소멸에 따른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만큼 엄청나게 이제 서프라이즈 하진 않았죠.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램시마 SC 제형의 이제 그 미국 진출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판매 허가가 나왔고 이제 이게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실적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결국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큰 대형 바이오 종목들은 숫자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기 전에 이제 뭐 페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뭐 물질 2개를 가지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관련된 이슈가 이게 만약에 잘 뭐 된다라고 하면 또 펩트론 입장에서는 또 좋은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엔 바이오 종목들은 이게 개별 이슈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이슈의 무게를 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체크해 드릴게요. 하이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물론 시가 대비로는 낙폭을 줄여 21만 원대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긴 한데 넷마블의 블록딜 영향, 수급적인 이슈 그럼 오늘만 하락으로 끝날지 이 부분 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가 매수가 얼마나 강하냐가 관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일단 하락갭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도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저가 매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JYP 엔터와 마찬가지로 미국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밸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미국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탑픽은 JYP 엔터, 하이브도 뒤를 따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엔터 쪽에서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미 프로젝트에 달렸다. 마지막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께서 화장품 쪽 주셨네요. 예, 일단 지금 오늘 화장품이 왜 좋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그로드랩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리콘투도 조만간에 이제 시적을 발표할 텐데 호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인디 브랜드들의 상승,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미국에서 판매 증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진출도 잘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화장품 유통으로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뭐 이제 이거 팔로우하는 그 애널리스트 보면 최고로 지금 목표가 높게 나온 데가 12,500원인데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저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7,000원대 이제 밑으로 빠지면 사실은 한 번 더 기다렸다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향으로 굉장히 실적 잘 나왔던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12,000원대, 12,500원대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TP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건희 부장의 전략 12,500원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